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3097님이 요즘은 커피 쿠폰 안 보내주네요. 커피는 김종배 커피 쿠폰이 맛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네, PD님 들으셨습니까? 네, 네. 아, 김종배 커피 쿠폰이라고 보내셨어요. 네, PD님. 사비 한번 터세요. 그래요? 네. 네, 자 넘어가시고요. 나라사랑님, 오늘은 감기가 잔뜩 걸려서 이불 속에서 떨면서도 시선 집중은 절대 놓칠 수가 없어서 듣고 있습니다. 촌철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걸려봤잖아요. 네. 아, 독하고 오래 가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감기가 아직도 친구하자고 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네. 정말 이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다 옛말이다. 요즘은 14일 간다. 그러니까요. 알권리님이 오늘 종배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요 라고 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네, 아무 일도 없답니다. 네. 강성우님, 오늘 강릉 가는 길에도 저는 본방사수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솔향님, 늘 아름다운 날, 우리는 제이비와 함께 늘 그렇게 삐딱선 함께 하겠습니다. 불금이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강릉 얘기 나왔고 커피 얘기 나왔으니까 강릉 커피가 맛있습니다. 가십니까 오늘? 아니요. 아, 예. 집을 좀 벗어나는 그런 주말이 되셔야 될 텐데요. 네. 서병남님, 매일 아침 운동하면서 미니로 듣다가 오늘은 행사가 있어서 운동을 안 하는 관계로 처음 유튜브로 봅니다. 오, 김종배님 수염 멋져요. 좀 있으시겠네. 운동을 못해서. 그것보다 김종배님의 얼굴을 처음 보셨다는 거잖아요. 서병남님이. 네. 괜찮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권광현님이 알권리님이 김종배님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권광윤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야, 촌철이네. 늘 저런 표정입니다. 제 얼굴이 뭐가 어때서요? 왜 이러십니까? 아니, 뭐 아침부터. 아니 뭐 어떻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그냥 권강윤님은 팩트를 얘기해 준 거죠. 늘 저런 표정이다. 뭐 그렇다고 얘기 좀 듣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얼굴 근육이 그렇게 작동하는데 저보고. 아이고 네. 아침부터 웃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웃음은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SBS와 인터뷰에서 R&D 예산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제 재임 중에 R&D 재정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고 많이 늘릴 것입니다. 이번에 하여튼 처음으로 구조 조정을 좀 했습니다만은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물어볼 게 생겼죠. 재임 중에 많이 늘릴 거라고 했는데 늘리는 겁니까? 복원시키는 겁니까? 일단 이거부터 좀 분명히 하고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내년도 예산은 좀 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재임 중 많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싹둑 잘랐잖아요. 내년 예산에서 R&D 예산을. 그럼 일단 내년에는 그 복원시키고 거기서 더 많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재임 중은 둘째치고 당장 내년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부터 풀어야 되지 않는가. 재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당장 내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부터 좀 밝히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 문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2019년부터 3년 동안의 R&D 예산은 20조가 30조로 늘면서 우리가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는데 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한 3천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면은 그 한 달에 한 2, 300만 원의 금액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결국은 어떤 수당 보조의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R&D는 R&D답게 R&D 예산은 R&D에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예산 항목과 그 취지에 좀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목을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관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에 들으셨죠. 2019년부터 3년 동안
그러니까 2021년까지 R&D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 성장 동력 창출에 미흡했다. 그러면 딸랑 2년 기다려보고 성장 동력에 이게 연결이 됐다 안 된다 판단해서 그러면 줄였다라는 것이냐.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투입 대비 효과가 바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 개발비가 그런 것이냐라고 지금 저는 대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비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을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관점을 기초 학문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한마디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기초 학문 투자가 장기 투자라는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수단 개념을 지적을 했어요. 이걸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기초학문 연구자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건 항산, 그러니까 지속적 연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 기반입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수단 개념이라고 언급했던 그것에 바로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R&D 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용화, 상품화가 즉각 가능한 실용과학 기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해거름님이 R&D 예산을 생산성으로만 재단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느낌표 2개 보내주셨고요. 예. 이 하나하나하나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R&D 예산은 R&D에 써야 한다. 쌀로 밥 짓는 소리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또 대통령이 젊은 연구자들을 만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거다.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R&D 예산의 징액 의지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정했던 수단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의 지급 대상자가 젊은 연구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왜 젊은 연구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주는 겁니까? 지금 안정된 생활 기반과 안정된 직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떤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어떤 연구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 기반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걸 비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젊은 연구자 지원을 이야기합니까? 앞뒤가 맞느냐라는 겁니다. R&D 예산은 R&D에 써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뭔가 밑빠진 도구로 엉뚱한 데 새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깔고 있는 발언이고 그걸 지금 수단 개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거를 어떤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것의 예로 그걸 들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런 성격의 문제냐를 지금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HBYI님의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R&D는요. 100개 투자해서 1개만 제대로 나와도 성공이죠. 그렇죠. 요 말을 좀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드디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먼저 경제부처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합니다. R&D 예산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이게 늘리는 거냐 복원하는 거냐부터 좀 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데 지금 싹둑 잘랐잖아요. 그러면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그걸 다시 늘릴 수가 없어요. 그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획재정부가 동의를 해야만 증액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임 중에 많이 늘리겠다는 먼 얘기고 당장 내년 예산안에서 싹둑 자른 연구개발비를 조금이라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협조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다. 이 말씀까지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집중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 1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등 당원권이 정지됐던 인사 4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징계 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합니다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혁신위 제안 당사자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생방송 중에 들려온 소식에 바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반응 좀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 얘들아. 뭐 당 지도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예.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함께 징계가 풀린 김철근 전 정무실장도
혁신위가 반혁신 조치를 했다며 대통령 국정운영기조 변화 요구가 첫째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역시 메뚜기 톡톡 튀어야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혁신위와 당 지도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네, 당사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눈길을 끄는 반응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의 반응입니까? 안철수 의원의 반응인데요. 아, 제명은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서명 운동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문을 했더라고요. 징계받아서 당 대표를 내놓은 이준석의 징계가 취소되었으면 당 대표를 복원시켜주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오호. 자, 이 한마디에 평가 잣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최고위가 의결한 안건의 명칭은 일괄 징계 취소안입니다. 징계 취소라는 말을 직역한다면 징계 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징계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 결정에 따라서 수반됐던 조치들도 무효화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대표직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안철수 의원은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사면이 되어버리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죄가 있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죄는 있었고 벌을 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죄를 사하노라. 이게 대사면이죠.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안철수 의원은 징계 취소가 되면 당 대표직 복원시켜주는 겁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징계 취소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징계 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혁신위원회 화합제안도 존중돼야 한다. 그러니까 애당초 징계 결정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입장은 고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사면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징계 당사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반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사면이라고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 어디에도 징계 취소 내지 징계 정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금 안철수 의원이 때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간만에 촌철살인하신 건가요? 그러게요. 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지도부는 왜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당내 일각에서 반성이 먼저고 통합은 다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네. 혁신위가 이거를 제일 먼저 뭐 들어 올려서 지도부가 받아들였다? 그냥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물밑에서 뭐가 있는 건가요?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에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던 목소리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떼어서 절대 볼 수 없는 김기현 대표의 거취도 문제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혁신위원회가 이른바 징계 취소안을 띄우면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배적인 담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통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지배적인 담론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책임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쑥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책임론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병존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 취소를 띄우면 띄울수록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희석되어 버린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속 시원한 가스명수님이 여기서 기억해야 할 이름 김재원 전 의원. 왠지 의문의 1승. 네. 의문의 1승이라고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김종희님은 들려드린 김기현 대표 오디오와 관련해가지고 나름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절차와 의의가 확실해서 징계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내서 징계를 한 거다.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라고 좀 보내주셨고요. 시냇가의 심은 나무님 징계도 내 맘대로 사면도 내 맘대로라고 해주셨는데요.
근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던 이철규 의원이 19일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희생을 두 번째 혁신안으로 올릴 건데 친윤 인사들의 서울 출마는 어떤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잠시 후 이제 그 3부에서 오신원 혁신위원과의 인터뷰가 있으니까 거기서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다만 요것만 강조하겠습니다. 인재 영입과 공천은 별개의 트랙입니까? 사실상 같은 트랙입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인재 영입한 사람을 공천을 하겠죠. 그렇죠. 인재 영입하는 과정에서 공천을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약속이 없으면 영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건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천의 핵심적 권한을 누가 쥐게 됐다는 겁니까? 친윤도 아니고 요즘은 언론이 찐윤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분이 쥐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김기현 1기 지도부가 오늘 대통령과 또 만찬을 하죠.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한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김현숙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불편을 겪은 스카우트 대원과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에 가까운 부실 보고를 조직위 사무국부터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무총장이 모든 게 다 완료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회 운영이 사실은 거의 정상화됐었습니다. 8월 7일쯤에 폐영식과 K-팝으로 저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 8월 25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 불참을 두고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건 지나치다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그 당시 저는 국회 경내에서 분명히 여야가 합의해서 참고인 합의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망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날 우리 대변인께서 5층에 계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사이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저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인권의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있었던 사건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대변인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조금이라도 더 명예로운 퇴진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강변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이 따라붙을 것 같은데 그거는 촌철님들한테 맡기도록 하겠고요. 다른 점 하나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현숙 장관이 다시 등장한 이유는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인데요. 김행 후보자가 사퇴한 건 보궐선거 다음 날인 10월 12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후임 인선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없죠. 사례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게 10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뭐 지난주에 이르면 이번 주에 지명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지난주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일선 공무원은 일이 손에 당연히 안 잡힐 거고요. 재판은 지연되겠죠. 이 지점에서 잠깐 샛길로 빠져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를 짚을 수 있는데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 전 부결되면 법원이 멈춰설 것이라고 난리 쳤던 언론들 기억하십니까? 네. 근데 부결이 이루어졌고 후임 인선이 강감무소식인데 큰 목소리를 안 내더라고요. 재판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비교하니까 너무 차이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리 뜸을 들이는 것일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조금이라도 더 인사 검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인사 검증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다음 인사안이 나오면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정말 그렇게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광개토 대왕님은 다 몸살이고 거부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